그날 시누이들이 시어머니 서재 서랍에서 유언장이라고 꺼내왔어요. 제가 알고 있던 유언장 내용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며느리는 빼고 세 딸들에게만 재산을 나눠준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건 진짜 유언장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 한켠이 아직 분노로 펄펄 끓고 있어서예요. 저요. 어머니를 모신 지 30년이 넘었어요. 남편은 불의의 사고로 5년 전에 잃었고요. 그래서 더 의지하면서 시어머니와 지냈어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시어머니와 며느리보다는 엄마와 딸처럼 지냈어요. 저는 제 인생을 통째로 그분께 드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처음 이상하다는 걸 느낀 건 어느 추운 겨울 아침이었어요. 아가, 내 목도리 못 봤어? 목도리는 그날 오후 내내 시어머니의 어깨에 걸쳐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건망증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이 드셨으니까 그런 줄만 알았죠. 하지만 이상한 일은 계속됐어요. 끓는 주전자에 손을 대시려 하고 설탕 대신 소금을 넣은 국을 끓이시기도 했어요. 내가 좀 덜렁대네, 아가. 하하시며 웃어 넘기셨지만 제 가슴엔 싸한 불안이 퍼졌어요. 병원에서 진단받던 날 의사는 초기 치매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셨어요. 나도 이제 갈 날 얼마 안 남았나 보다. 아가, 그동안 너한텐 참 미안했지.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모시는 동안 저에게 한 번도 미안하다고 말한 적 없었거든요. 그 뒤로 저는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살았어요. 약을 챙기고 혹시라도 외출하실까봐 문에 벨도 달고 모든 날의 일정을 손으로 쓰고 말로도 몇 번씩 알려드렸어요. 하지만 병은 멈추지 않더라고요. 자식이 많은 집이었지만 병간호는 저 하나였어요. 시누이들은 명절에만 얼굴을 비쳤고 그마저도 시어머니가 이상한 말이라도 하면 민망하다는 듯 웃으며 도망치듯 나갔어요. 어머님이 이제 많이 가셨네. 시설이라도 좀 알아봐야 하지 않니? 그 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쪼그라들었어요. 20년을 함께 산 가족인데 어떻게 그리 쉽게 보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아가 하고 제 손을 꼭 잡을 때마다 저 자신에게 약속했어요. 끝까지 내가 엄마 곁에 있을게요. 시어머니는 그 뒤로 급속히 나빠지셨어요. 제 이름도 잊고 식사 시간도 잊고 이따금 자식들 얼굴을 헷갈리셨어요. 하지만 제 손을 잡을 땐 여전히 따뜻했어요. 우리 아가 고마워. 그 한마디면 저는 하루를 버틸 수 있었어요. 한두 달이 지나고 시누이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평소엔 어머니 안부조차 묻지 않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연락을 자주 해오고 엄마 안부도 궁금하고 예전 물건 정리도 좀 도와드리려고. 하며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죠. 그때만 해도 저는 순수하게 받아들였어요. 어머니 상태가 안 좋아지니 자식으로서 도리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한참을 속닥이는 그들. 나올 땐 비죽 웃으며 엄마가 아직 정신이 또렷하네. 라던 말들. 며칠 후 정해진 요양보호사가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그 사람 시누이 통에 들어왔던 분인데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그래서 다시 알아보고 다른 분을 모셨는데 그분 말씀이 집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하셨어요. 매번 어머니 상태보다 가족들이 뭘 지켜보는 듯한 시선이 더 불편했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땐 이미 물밑에서 모든 게 진행되고 있었던 거였어요. 유산, 유언장, 재산 분할. 시누이들은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치 않으실 때 모든 걸 조작하려는 움직임을 했던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어요. 시어머니의 정신이 혼미해지던 날. 시누이 셋이 다 모였고 저는 그날 장 보러 나갔다 돌아오며 마주하게 됐어요. 집 안이 조용했어요. 어머니는 방 안에 누워 계셨고 시누이들은 거실에서 웬 문서를 접고 있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그냥 보험 서류 좀 보고 있었어. 보험이요? 제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자 시누이가 씩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아직 정신이 있을 때 해두고 싶으신 게 있었대. 지금 치매 진단받으신 지 몇 개월이나 되었는걸요? 어제 잠깐 정신이 돌아왔었어. 그래도 우리 엄마 마지막인데. 마지막 의사 표현을 존중해드려야지. 그때는 몰랐죠. 그들은 그날 모든 것을 조작했다는 걸요. 시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어요. 이름을 잊고 시간 개념도 흐려졌고 결국 제 이름조차 기억 못하게 되셨지요. 하루에도 몇 번씩 울고 웃고 어떤 날은 낯선 사람처럼 저를 보고 경계하고 그래도 저는 그 옆에 있었어요. 밥 먹여드리고 기저귀 갈아드리고 밤새 곁을 지켰어요. 진짜 딸도 이렇게는 못할 거라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간 날, 시누이들이 갑자기 우르르 몰려왔어요. 평소엔 전화 한 통 없던 사람들이 그날은 어찌 그리 발빠르게 달려왔는지요. 저는 그 순간부터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낯빛이 달랐거든요. 특히 둘째 시누이. 평소에 무뚝뚝하고 저를 눈길 한 번 안 주던 사람이 갑자기 제 손을 잡으며 이러더라고요. 정말 수고 많았어. 우리 엄마 지켜줘서 고마워. 말은 그럴싸했지만 그 눈빛엔 연민도 진심도 없었어요. 그냥 상황 파악 끝낸 사람의 얼굴이었달까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무언가 이미 돌아가고 있다는 걸요. 며칠 뒤 시어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어요. 너무 조용히 아무 말도 없이요. 저는 오열했어요. 이제는 진짜로 떠나신 거예요. 하지만 장례식장 분위기는 또 달랐어요. 시누이들은 눈물도 잠깐 흘리더니 이내 상속 얘기를 슬쩍슬쩍 꺼내기 시작했죠. 아직 장례도 끝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어머니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날이었어요. 눈물도 마르지 않았고 제 몸은 뻣뻣하게 굳어 있었어요. 그런데도 시누이들은 조문객들이 다 떠난 그날 밤 저를 따로 불렀어요. 중요한 이야기니까 너도 들어야지. 큰 시누가 그렇게 말하며 거실 탁자에 서류 하나를 턱 내려놓았어요. 분홍색 봉투, 그리고 도장이 찍힌 서류. 이게 어머니 유언장이야. 정식 공증받았고 증인도 있어. 그러니까 얌전히 서명만 해. 유언장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2달 전에 쓰신 거야. 우리 셋이 알아서 정리하라고 하셨거든. 넌 그냥 수고했어. 이 정도로만 정리하자. 신우가 그렇게 말하며 씩 웃더군요. 그 웃음이 어찌나 비열하고 싸늘하던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엔 제대로 말도 못하셨는데 유언장이라니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막내 신우가 콧방귀를 뀌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꾸몄다는 거야? 가족끼리 그딴 의심하는 거 자체가 무례한 거 알지? 그 말이 너무 뻔뻔해서 순간 말이 막혔어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돌아온 건 얌전히 나가 떨어져라는 식의 태도였어요. 내가 며느리로서 할 만큼은 했다고 봐. 그 이상은 욕심이야. 가족은 우리니까. 큰 신우는 마치 위에서 내려다보듯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뭐? 우리가 위조라도 했다는 거야? 넌 그냥 모르는 게 나아. 이걸로 끝내. 아니면 법적으로 해도 돼.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죠. 전 시어머니의 진짜 유언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다들 모르겠지만 저만 알고 있는 시어머니의 진심. 진짜 유언장 말이에요. 치매 걸리기 전에 어머니가 제 손을 꼭 붙잡고 말씀하셨죠. 아직도 그 대화가 눈에 선해요.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이 나요. 그날은 유독 해가 따뜻했어요. 작은 화단에 꽃이 조금씩 피어나기 시작한 봄날 오후였죠. 시어머니는 마당 의자에 조용히 앉아 계셨고 저는 따뜻한 유자차를 내어드렸어요. 어머니, 차 식어요. 드세요. 제가 유자차를 내밀자 시어머니는 조용히 웃으셨어요. 잔을 들고 한 모금 마신 후 그분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나는 내가 참 고맙다. 얘야. 어머니, 뭘 또 그러세요? 저는 민망한 듯 웃었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이 집에 시집 와서 내가 얼마나 많이 참았는지 내가 모를까봐 그러니 그 말에 제 눈시울이 찡해졌어요. 처음엔 나도 너한테
마음을 못 열었지. 며느리란 이유로 내 아들 데려간 여자라는 이유로 괜히 부대꼈어. 그런 거 다 지나간 일이에요. 아니야. 그래도 너는 한 번도 목소리 높이지 않고 내 잔소리 다 받아주더라. 속으론 어땠을지 몰라도 겉으론 한결같았어. 그렇게 말하며 시어머니는 제 손등을 쓰다듬었어요. 남편 아플 때 내가 밤새 간호했던 거 기억나. 병원 데려가고 밥 안 드신다고 울던 것도 기억나. 그렇게까지 해주는 사람 친딸도 쉽지 않아.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저한텐 어머니가 진짜 가족이에요. 이 집에 시집 와서 좋았던 날보다 힘든 날이 많았지만 어머니가 계셔서 견딜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조금씩 정리하고 있어. 무슨 정리를요? 유언장이란 걸 써놨어. 내가 가진 건 많지 않아도 그거 다 내 거로 하려고. 애들한텐 이미 다 줬잖아. 시집 갈 때도 결혼할 때도 미리 다 챙겨줬고 그 애들은 나 힘들 때 곁에 없었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내 옆에 있어준 사람은 너야. 내 손 닦아주고 내 얘기 들어준 사람. 마지막까지 나를 사람처럼 대해준 사람은 너 하나뿐이야. 어머니, 너무 과한 말씀이에요. 전 그냥 가족이니까 한 거예요. 아니야.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아? 이 집안 지킨 건 내 덕분이야. 그래서 나는 너한테 남길 거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쌌어요. 그 손은 주름지고 차가웠지만 세상 누구보다 따뜻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분이 제게 진짜 어머니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날 나눈 그 약속이 제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순간으로 남아 있어요. 이 기억이 너무 선해요. 절대 잊을 수가 없는데 시누이들은 어머니의 진심을 조작해서 저런 낯뜨거운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 어머니의 진심이 담긴 유언장을 찾아야 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진짜 유언장 말이에요. 새벽까지도 잠을 이루지 못한 어느 날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시어머니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요. 어디선가 뭔가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건 그냥 직감이 아니라 30년을 함께한 제 감이었어요. 의자를 가져와서 벽장 위를 보는데 먼지 쌓인 보자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보자기를 풀어보니 안에 있던 노란 봉투 하나가 보였어요. 손이 덜덜 떨렸죠. 꺼내서 봉투 앞을 보니 우리 며느리에게라는 낡은 필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제대로 봉투를 열지도 못하고 한참을 쥐고만 있었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안에 종이를 펼쳤어요. 나는 내 생전에 나를 끝까지 돌본 며느리에게 나의 전 재산을 남기기로 한다. 그 안에는 공증받은 유언장이 있었어요. 제가 간병하며 찍은 사진, 날짜가 또렷한 간병일지, 약봉투, 진료 기록까지 첨부된 날짜는 치매 진단을 받기 몇 달 전이었고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진짜였구나 싶어서요. 그 순간 제가 시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며 울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치매로 제 이름도 잊고 밥 먹은 것도 잊으시면서도 저만 보면 손을 꼭 잡으시던 그 온기. 그게 다 헛된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손에 쥔 유언장을 몇 번이고 펼쳐 읽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눈물로 번진 글씨를 따라가며 되뇌었죠. 나를 끝까지 돌본 며느리에게. 그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저는 복사본을 만들어 변호사 사무실에 달려갔어요. 진짜 유언장의 필체, 작성 날짜, 그리고 시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기 전 작성된 것이란 사실까지 모든 걸 확인받았죠. 이게 진짜 유언장입니다. 이건 위조가 아닙니다. 모든 절차 다 정리해 주세요. 제 말에 변호사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저를 대신해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시누이들에게 내용 증명이 전달됐어요. 그날 저녁 큰 시누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쌍욕이 쏟아졌죠. 야, 너 미쳤니? 지금 그딴 걸 들고 나오면 다 끝인 줄 알아? 시누이의 목소리는 전화를 받자마자 제 귀를 찢을듯이 날카롭게 들려왔어요. 저는 숨을 한 번 깊게 내쉰 후 담담히 말했어요. 이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직접 쓰신 유언장이에요. 치매 오기 전에요. 도장도 찍혀 있고 필적도 그대로예요. 그딴 게 지금 뭔 소용이야? 엄마는 나중에 마음을 바꿨어. 우릴 더 믿었다고. 그거 하나 믿고 법원에 들이민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마음은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법은 증거를 봐요. 엄마가 마음을 바꿨다고요? 치매 걸리고 나서요? 제 말이 끝나자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곧바로 쌍욕이 이어졌어요. 야, 너 진짜 간도 크다? 우리가 얼마나 엄마 옆에서 신경 썼는데 엄마가 너한테 다 준다고? 그건 네 망상 아니냐? 그 말에 저도 참았던 분노가 터져 나왔어요. 망상이요? 치매 오고 나서 대소변 받아낸 건 누구였는데요? 당신들이랑은 달라요. 귀찮다고 병실에 들르지도 않았잖아요? 명절에도 슬쩍 전화만 한 통 때우고. 누구한테 효심이 있었는지는 엄마가 제일 잘 알죠? 시누이는 씩씩거리는 숨소리를 내뱉더니 결국 폭발했어요. 좋아.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끝까지 가보자. 유산이 뭔 줄 알아? 절대 다 못 가져가. 그 뒤로 들리는 건 욕설뿐이었어요. 너 아주 끝까지 가보자는 거지? 네가 엄마 죽고 나서 변했다고 소문내기 전에 조용히 접어. 이거 마지막 경고야. 접을 거면 당신들이죠. 난 이젠 당당하니까. 그 말을 끝으로 전 전화를 끊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건 제 인생의 가장 큰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엔 절대 지지 않으려고요. 며칠 후 법정에 나섰어요. 제 손에는 단단히 봉해진 갈색 봉투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어머니가 치매 오기 전에 직접 쓰신 자필 유언장이 있었어요. 서명도 도장도 필적 확인서도 모두 준비했어요. 시누이들은 법정에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입에 침을 튀기며 저를 쏘아보더군요. 법이 다가 아니야. 엄마가 누구를 사랑했는지는 우리가 더 잘 알아. 그렇게 말하면서도 손에는 변호사 선임계와 조작된 유언장 복사본을 꼭 쥐고 있었어요. 하지만 재판은 15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판사님은 제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시고는 시누이 쪽 유언장의 필적이 동일인 필체가 아니라는 감정 결과를 언급하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법정 기록용 영상에서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직접 남기셨던 음성 녹취가 틀어진 거였어요. 변호사가 어머니의 휴대폰에서 찾아낸 것이었죠. 우리 며느리는 내 딸 같아요. 내가 병들어도 속 썩여도 옆에 있어준 사람은 그 애뿐이었어요. 나중에 내가 죽으면 진심으로 고맙다 전해줘요. 그걸 듣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판사님이 다시금 말하셨죠. 고인은 생전에 며느리에게 감사의 뜻으로 본인의 전 재산을 남기겠다고 명확히 기재하셨습니다. 이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 다른 상속인의 이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순간 시누이들이 법정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아니에요. 엄마가 바꾼 거예요. 우릴 더 사랑했다고요. 재판장은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왜 당신들한테 돌봐달라고 했을 때 피했습니까? 순간 법정은 조용해졌어요. 그 조용함 속에서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복수라기보다 정당한 정의가 내려졌다는 안도감, 그리고 억울했던 지난 세월의 무게가 서서히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말이 돼? 엄마가 그 여편네한테 준다고? 우리가 얼마나 챙겼는데. 재판이 끝난 직후였어요. 복도를 나서는데 시누이들이 저를 둘러싸듯 서 있었어요. 제가 못 지나가게 제 가방을 움켜쥐고 이를 갈며 쏘아붙였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엄마 유산이 뭐라고. 판사 앞에서 우리를 개망신 주고 싶었냐?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개망신이요? 그건 제가 아니라 당신들이 만든 조작 유언장이었잖아요? 그 조작된 유언장은 누가 만든 건데요? 제가 조용히 말하자 펄쩍 뛰며 소리쳤어요. 엄마가 우리한테 먼저 그렇게 말했어. 엄마가 치매 와서 말 바꾼 거야. 그래요? 그럼 왜 필적을 조작했어요? 왜 엄마 사인을 따라 그렸고 도장까지 몰래 찍었어요? 제 말에 둘은 얼굴이 붉어지더니 곧 입술을 삐죽이며 말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사소한 실수도 있고 실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헷갈릴 수도 있지.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터졌어요. 이걸 사소한 실수라고 둘러대는 뻔뻔함에 정말 인간이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때 한마디 더 덧붙였어요. 내가 다 가져가면 우리 뭐 먹고 살라고? 우리가 엄마 모른 척한 것도 아니잖아. 어쩌다 한두 번 못 챙긴 거지. 한두 번이요? 돈 미리 가져가고 몇십 년을 거의 왕래도 없던 사람들이 치매 걸린 어머니한테 찾아와서는 서류만 잔뜩 챙겨갔던 사람들이 그게 한두 번이래요. 순간 저도 화가 났어요. 평생 모른 척 하더니 마지막 순간엔 유산만 욕심냈죠. 어머니 살아계실 땐 그렇게 찬밥 취급하더니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신우는 갑자기 말을 바꿨어요. 그래도 내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이상 우리랑은 한 식구 아니냐? 그렇게까지 벽을 칠 거야? 그 순간 전 완전히 차갑게 말했어요. 한 식구? 그건 어머니의 뜻을 어겼을 때 끝났어요. 지금은 그분 뜻을 지키는 제가 할 일만 할게요. 그 말을 남기고 등을 돌렸을 때 뒤에서 쏟아지던 건 온갖 욕설과 비아냥뿐이었어요. 뭘 잘했다고 저래. 돈 좀 있다고 사람 무시하네. 우린 그래도 피부치인데. 하지만 전 멈추지 않았어요. 진짜 가족은 함께할 때 책임을 나누는 사람이지. 필요할 때만 핏줄을 들먹이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그 긴 싸움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면서 전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앉아 계시던 그 자리에 작은 담요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거기엔 오래된 유자차 냄새가 남아 있었고 제 이름을 부르던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시누이들은 재산을 놓고 다퉜고 법원에서는 진짜 유언장의 힘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손에 쥐었을 때도 기쁨보다 눈물이 먼저 나왔어요. 재산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이 돌아왔다는 것. 그게 너무 아파서 그리고 너무 따뜻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진심은 결국 돌아온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누가 빼앗으려 해도 진짜 마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요. 저는 며느리예요. 하지만 어머니에겐 딸이었어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사랑받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상속받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을 택하지 않았어요. 그 돈으로 어머니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한 요양기금을 기부했어요. 그게 진짜로 어머니가 바라셨던 일일 거니까요. 법원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언론에도 간단한 판결문이 공개되었고요. 친척들 사이에서도 조용한 소문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30년을 모셨다더라. 시누이들은 유산만 챙기려다 망신당했대. 치매 전에 써둔 진짜 유언장이 있었다더라. 그런 이야기들이요. 사람들은 이제야 저를 찾아와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 이런 일은 뉴스에서만 보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제대로 판단하셨네요. 그 말들이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참 씁쓸했어요. 살아계실 때는 아무도 몰랐던 어머니의 진심을 돌아가시고 나서야 하나둘 인정하는 세상이니까요. 시어머니의 유언장을 손에 쥐고 전 다시 그 편지를 꺼냈어요. 나를 끝까지 지켜준 이는 며느리다. 그 아이는 가족이다. 그러니 내가 가진 건 그 아이에게 준다. 그 한 줄이 제 30년을 안아주는 것 같았어요. 그 한 줄이 제 억울했던 날들을 다 안아주는 느낌이었어요. 시누이들은요? 여전히 연락이 와요. 엄마가 잠깐 헷갈렸을 수도 있잖아. 우리가 무슨 큰 죄라도 지었냐? 어차피 다 가족인데
반씩 나누자. 전 단호하게 말해요. 이미 어머니 뜻은 법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끝났어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그 말을 남기고 전 모든 번호를 차단했어요. 제 삶도 그 사람들과는 이제 선을 그었고요. 지금은요. 식당에서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그동안 모셨던 어머니와 함께했던 김치, 된장국, 잡채 레시피들 모두 살아 숨쉬는 공간이에요. 어머니, 편히 쉬세요. 이젠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며 저는 매일같이 마음을 다잡아요. 이제야 제 자리를 찾았어요. 억울함도 분노도 한숨도 다 어머니가 남기고 간 그 진짜 한 줄 앞에서는 조용히 녹아내렸으니까요. 사람들은 말해요. 진심은 결국 돌아온다고. 저는 그 말을 믿어요. 그리고 오늘도 따뜻한 국을 끓이며 이 식당 안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아갑니다. 제 모든 진심을 오늘 이야기에 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우리 또 이야기해요.